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을 가진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6.25 지난 1950, 60년대 시대에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 안 갔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 못 배우고 도덕적 품성을 지니지 못한 이런 아이들을 뭐하러 초등학교를 보내주느냐? 대공황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30년대 이때 정말 경기가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농업안전국이라는 정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대공황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미국 전국의 농지에 사진 기자들을 파견시킵니다. 그곳에서 그 농지의 비참한 참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거의 화장실 사이즈의 창고 방에서 한 가족이 살면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비참한 실상들이 그때 처음으로 미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우리 아동들의 삶이 비참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좀 이해하게 됩니다. 미국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 활동들이 이어지니까 여러 사진 기자들이 자기 카메라를 들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아동 노동을 폭로한 사진 기자들도 있었고, 농촌에 가서 아동 노동을 촬영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우리 가문에서 이 농장을 꾸리기 위해선 반드시 이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동들이. 그렇게 1930, 40년대에 아동 인권에 대한 각성들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같은 시기에 아직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한참 어지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어요. 그럼 공장 노동을 보자고요. 공장 노동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공장 노동 시키는 것과 학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청소년들을 노동에 활용을 하긴 하되 그냥은 시키지 말고 기초교육은 시키자.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은 아이들을 기초교육을 필수로, 그것이 합의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게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돼요. 왜냐면 어릴 때 기초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품성, 도덕, 기본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유럽이 빠른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됩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이 조금씩 물론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물론 거기에 저항했던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그런 경우인데, 영국의 굴뚝 청소부들, 공장 노동자들, 이게 당시 영국에서는 꼭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을 가진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의회에서는 못 배우고 도덕적 품성을 지니지 못한 이런 아이들을 뭐하러 초등학교를 보내주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실제로 영국의 의회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동 노동은 우리나라에서도 1950, 60년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일 돕는 게 당연했었어요. 6.25 지난 1950, 60년대 시대에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 안 갔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 청계천 노동자들, 그런 것들이 그게 그 당시에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진 기자들의 다큐멘터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각성들이 발생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즈음에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서 1959년에 비로소 유엔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 세계의 유엔 가입국들에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들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소년법, 예를 들어 아동은 구금, 강한 형벌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의가 각국에 열리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아주 장구한 논쟁 과정을 거쳐서 아동, 청소년, 교육,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성인과 별도의 존재로 정립하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20세기에 비로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권리가 확립이 되기 시작하고 국제연합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협약하게 되고 그걸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 범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육과 처벌로부터의 보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미성숙한 개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성숙한 존재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과 별도의 보호 감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 학업 중단 학생을 자퇴를 막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자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자퇴하지 마, 있어라고 해서 4주에서 6주 정도 유예를 주고 지나고 나서 너 그래도 자퇴할래? 라고 하면 네, 자퇴할
할게요 라고 해서 자퇴를 시켜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쌓아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애를 그냥 자퇴시키는 것보다 학교에서 사회화시키는 게 나중에 이 자퇴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연구 데이터로는 그래요. 물론 이게 윤리적, 법적으로는 좀 별도의 우리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주범이었던 여자아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3세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건인데 어릴 때부터 싹수 노란 놈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사회 악이야. 사건마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강력팀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인데 예전에 강력팀에 있을 때 강도살인 미수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앗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가출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피해자가 놀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살해는 하지 못하고 범인들도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범인들을 잡고 보니까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여자아이들 이제 3명을 검거를 했는데 아이들이 당시에 16, 15 주범이었던 여자아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3세였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구속을 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기까지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아이들이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건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경찰청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돼서 근무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저도 잊고 있었는데요. 한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 아시죠? 하고 물어보는데 주범이었던 그 촉법 소년이었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온 이유는 이 아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발견이 돼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이 언니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가 그 온몸이 다 거의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동생이 가출을 해서 지금에 겨우 찾았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발견을 했다. 도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밝혀달라. 그렇게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했고 방송국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고 찾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던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했던 거를 이제 알아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고요. 병문안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 이틀 뒤에 작가님한테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살이었으니까 6년이 지났다고 해도 19살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왜 집에서 뛰쳐나와서 어두운 쪽에서 살다가 결국엔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누군가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거나 건전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든 이런 어른들이 또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좀 돼 있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팀이 생길 때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옮기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강력팀에 있으면서 만났던 많은 소년 범죄자들이나 성인 범죄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들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너는 어땠겠니? 하고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다행히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에 취하면은 엄마와 자식들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구타를 하고 엄마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또 엄마는 못 견뎌서 또 집을 나가고 그러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자라는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은 때 되면 운동화도 새 운동화 신고 오고 가방도 새 가방 메고 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또래 집단에서 좀 배척을 당하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일탈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출을 해서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쉽게 친해지는 거죠. 같은 아픔을 동병상련처럼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범죄의 기회로 빠지게 되고 적절하게 그거를 차단시켜주는 시스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성인 범죄자로 성장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싹수 노란 놈,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사회 악이야, 이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이 사회에서 좀 배척해내고 걸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고 좋은 길로 좀 인도를 해줘서 한때 잘못은 저질렀지만 건전한 성인으로 좀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도 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은 그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김군의 범죄 기록은 남지 13살 않습니다. 중학생이 경찰에 20차례 두 번이나 넘게 무인 잡혔지만 점프를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가운데 수능을 파지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가 많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나쁜 뉴스들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언론사가 좋은 소식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런데 당연히 굿뉴스 신문은 이제 판매 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굿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연구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쁜 뉴스를 보느냐 하면은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안도의 심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공분이 있겠죠. 누군가가 맞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해주고 때린 사람을 벌을 줘야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소년 범죄를 하나 세게 보도하면 한 일주일 정도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것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교육부나 법무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이어지죠?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안 해소 욕구, 분노의 발산의 욕구,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정의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욕구가 충족된 거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인 어떤 해결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크게 경계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촉법소년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런 범죄를 왜 저질렀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을 굉장히 부각하고,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 별종인 개선의 여지가 없는 괴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피해자 아이들의 인권 내지는 2차 피해 관련해서도 피를 흘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이라든지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영상이 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 범죄가 연간 7만여 건이라고 할 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청소년 범죄는 10년 주기로 봤을 때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성인범들하고 비슷합니다. 경미한 범죄들이 제일 많아요. 경미한 폭행이나 경미한 절도, 사이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이제 뭐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따돌림이나 모욕,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죠. 돈이 필요하다거나 물건이 필요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절도, 그런 종류의 범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잔인하고 막 이런 범죄 수법으로 전이됐다고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촉법소년의 그 통계는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요즘 이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듯이 촉법소년의 어떤 범행도, 범죄 행위도 사이버를 통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건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경미한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가 굉장히 많고, 성인 사건들을 이해해 보시면 빠를 것 같아요. 성인들끼리 싸워서 생기는 폭행 사건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이욕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범행이 제일 많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의 힘이죠. 보여지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행들이 그런 사건들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떤 범인 A씨가 동네 슈퍼에서 우유 2팩을 훔쳤습니다 이런 건 보도의 가치가 없잖아요. 뭐 끔찍한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듯이 촉법소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경미한 사건들은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런 소수라도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느냐, 일단 아이들이 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삶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고도 경쟁화되어 있고 전체로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품성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길러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지요. 10살에서 14살의 이런 아이들이 그러한 인식이 완성되어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영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는 23세까지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질,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이성을 다루는 부분이 늦게 발달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성보다 감정에 기댄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뇌가 발달함에 있어서 이성 통제 영역이 늦게 발달하고 감정 통제 영역, 충동을 자극한 영역이 더 빨리 발달해서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말 흉악한 아이들이 실제 존재한다. 그럼 그 흉악한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 관찰, 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밟으면 되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 아이들을 보호하면 되지 그 법 자체를, 소년법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연령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린 나이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아 뻔뻔한 태도로 죄에 대한 반성 없이 일관하는 이런 괴물 같은 아이들로 묘사를 하는데 신체적으로는 뛰어난 성장을 했지만 아이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비난을 감수할 정도의 어떤 끔찍한 잘못이나 또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촉법소년 문제를 떠나서 보도들로 접하게 되는 이런 판결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에만 맞춰서 판결을 하게 되면 법의 일관성도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정보가 없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정보를 안다고 해도 우리들이 하는 판단이 훌륭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인지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교육자들, 범죄 전문가들, 청소년 인권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하는 부분이지 엄벌주의로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 자식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냐? 속상하겠죠. 용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 했던 대로 아니면 그 곱절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이고요.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온당하다고 하면 그럼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인 어떤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사람 팔을 부러뜨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이렇게 할 정도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촉법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보호처분에 있어서도 이 운용을 잘 활용만 하면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소년
소년범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불안하고 저도 두렵습니다. 1년에 7만 건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 뿐이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년범죄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봐줘야 되냐, 다 용서를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온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1년, 2년 소년원 갔다 와서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떤 특수한 범죄, 살인범죄라든지 강간범죄라든지 이렇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회복하지 못하는 이 생명권을 박탈한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형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저연령화를 한다거나 형량 전체를 높이자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요, 성인범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절도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막 폐물을 훔쳤어요. 어떤 절도범은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3일 동안 굶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똑같은 남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 행위를 했지만 요즘 절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절도범 전체의 형량을 한 10년 이상으로 다 하자, 이런 절도범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한 경우를 한정시켜서, 또 하나는 이걸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거나 소년범들의 형량을 다 높여버리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나. 엄벌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공유하는 고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좀 근본적인 좀 문제이기도 한데, 그 아이들을 보호관찰하지만 결국 가정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동 보호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제 유교적 문화인 것도 있고 그냥 그 가족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전문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 치료를 받긴 하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부모님들의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은 그 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책임을 공유하는 분들이죠. 만약에 미국 정도 수준으로 아동 보호를 한다고 했을 시에는,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했을 시에는 그 부모로부터 아이를 아예 떨어뜨려 놓잖아요. 만약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아동학대라고 간주하고 그 가정에서는 아동들을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더 좋은 보호 가정들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적절히 훈육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은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개입이나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은 가정에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거든요. 보호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끼리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또 죄책감이 이렇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중에 또 영웅심도 생기게 되고 자기가 갖지 못했던 거, 자기의 열등의식 같은 것들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불림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여러 곳들이 비평준화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고 옆 학교에는 좀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 학교의 교사들은 그냥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일상이에요. 수업 중에 뛰쳐나가고 의자 집어 던지고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평준화 환경에서 근무를 3, 4년 해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 그 아이들이 쉽게 나중에 범죄에 노출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전체 청소년 범죄 중에서 하위 계층 범죄가
48%를 넘습니다. 상류층 범죄는 5% 미만입니다.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이 소년 범죄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학교와 국가 그리고 가정에서 관심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좋은 제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 생활이 변하는 것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존중받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해요. 내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해주었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반드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적인 환경을 우리 사회가 개선시켜주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요. 내 아이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내 자녀도 충분히 촉법소년이 될 수 있거든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만 촉법소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다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 경우에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촉법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마음에 휩쓸려가지고 무인점포 들어가서 과자 한 봉지 들고 나오면 절도로 신고되면 그것도 촉법소년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년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들 중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적절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법원에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것만 보면 저도 이렇게 선입견을 처음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애네. 아, 이거 뭐 도벽이 이렇게 심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아이들은 제가 경찰관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처럼 굉장히 폭력적이지도 않고 구제불능 정도의 도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이끌어주면 굉장히 잠재력이 많구나. 이렇게 만났던 아이들 중에는 상급 학교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미용 기술이나 제빵 기술을 배워서 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훌륭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만약에 그 당시에 보호처분 없이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소년범이라 그래서 잘못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소년교도소에 보내고 소년원에 보냈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감옥 넣어, 소년 넣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처벌을 받을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의도적인 범죄자들은 처벌받을 것을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12세쯤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아이를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아이가 교화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0살 때, 만 10세 때 범죄를 저질렀고 촉법소년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이런 아이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을 쳐야 되는 아이야 라고 하는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13살쯤에 다시 나왔을 때 그 아이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처벌을 할 때 중요한 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화와 교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에 앞서서 충분한 재교육, 사회화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실제로 재범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민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관련 법령에서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아이들의 판단을 성인하고 똑같이 권리를 인정해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만 면해주는 게 아니라 권리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나 국내 소년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줄이거나 재범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무슨 관용과 용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소년 범죄자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룸에서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이 직원에게 투자금을 요구했고 이 아이가 거부를 하자 이 사장이 흥분해서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제가 가르쳤던 역시 학생인데 아동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는 마쳤지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1년 지났을 무렵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런 사례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한번 교육 격차 그리고 경제적 격차를 경험하고 나면 이미 삶의 계단을 밟아나가기 어려워요. 그때 발생한 삶의 격차가 성인기에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보호가 조금 더 일찍 작동했더라면 이런 아이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함으로써 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면 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